겸손은 자, 다스웨이더 329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반갑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수요일 녹화인데 보궐선거 결론이 안 나가지고 취소하고 그래서 급 목요일날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방청객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 많이 오셨네요. 아니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대체? 게다가 요 앞줄의 분들은 미국에서 오셨어 보니까. 아, 그래요? 두 분?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자, 저 끝에 앉아 혼자 계신 분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게시판 보고. 그 뒷줄에 앉아 계신 분. 게시판 보고. 게시판 보고. 자, 요 앞에 계신 분들 어떻게 알고 왔어요? 게시판 보고. 저 끝에 계신 분은 게시판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몇 명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오신 분 두 분.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애틀란타. 오렌지 카운티. 거기 가봤어. 자, 보궐선거가 수요일에 있었고 오늘은 국감이고. 아, 국회의원들이 별로 못 나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명태균 스캔들에 푹 묻혀가지고. 예. 명태균 씨가 김원중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건너뛸까 했는데 꼭 짚어야 할 위험, 지금쯤 얘기해 둬야 하는 위험. 그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 김민석 의원 두 분과 얘기하기로 하고, 자, 우선 여론조사 짧게 짚고 보궐선거 얘기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요 이러하고, 지난 주사의 가장 핵심은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 기준으로 윤 정권 최초로 대통령 지지율 10%가 나왔습니다. 19.2. 19.2. 예. 80도 눈에 들어옵니다. 부정 80. 박근혜 탄핵 때 등장했던 수치죠. 이게 정상이지. 야,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그 얘기는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가 중요한 건 다 나한테 이야기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이 지가 이제 부위와 지의 대결. 대통령이 부위가 아니고 지. 응? 이런데 지지율이 안 빠진다면 그건 조사가 잘못된 거죠. 심리적 탄핵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정당도 이전에 비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오르고요. 국민의힘이 우리 조사 기준 최저치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소속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이 낮으면 이제 탈당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다음 지방선거 때는 탈당 얘기 반드시 나오죠. 지방선거 전에 끝나겠죠. 왜 이렇게 관대해졌어요, 사람이? 자,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연령대를 보잖아요. 40대는 한 자릿수예요, 이제. 6.9. 야, 6.9. 40대. 박근혜 탄핵 될 때 수치예요, 이게. 좀 너무 야박하지 않나? 6.9는? 그리고 60대도 사실은 넘어갔어요, 완전히. 넘어갔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70대 이상. 70대 이상만 남아있습니다. 예. 심리적 탄핵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3억 6천 비용 대신에 공천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단 말이죠. 이 굉장한 주장이지. 그거 믿냐? 했더니 50% 중반이 믿고 있고, 잘 모르면 24예요. 뭔가 나오면 이게 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탄핵 수치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금 대통령실을 향해서 협박을 할 수 있는 거야. 뭐 나오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거든. 그동안 이렇게 조용한 적이 있어요? 지금 명태균 씨 협박이 잠정적 승리를 거뒀지. 그렇죠. 나머지 국민의힘 중진들은 다 꼬랑지 내렸고.
김재훈 최고 입 다물었잖아. 예, 나그 양반 말하기 좋아하는 양반이잖아. 그 양반이 원래 이번 주 다시 인터뷰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나가야지 하다가 어제 나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압박이 있었겠죠. 있었다고 봐야지. 근데 나는 잠정승리라고 보는 것이 권력이 개인이 저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냥 둘 리가 없죠. 저는 명태균 씨가 딸을 5살 난 딸의 사진을 페북에 딱 본 걸 보고 모든 걸 걸었구나. 보수 권력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원래 이제 권력이 압박하면 조용히 뒤에서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은 모든 언론에 등장해서 날 보내려고 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아. 혼자 죽지 않아. 응?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명태균 씨는 굉장히 위태로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잠정적인 이제 정전 협정이 맺어지긴 했는데 상대는 못 믿거든요.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또 막 칭찬하는 인터뷰도 했잖아. 대통령 부부를 막 칭찬하는 그런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은 이미 지나갔어요, 진작에. 아마 어딘가에서는 그 마티즈 얘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명태균 씨의 말을 믿을 것이냐, 대통령 씨 말을 믿을 것이냐 물어봤거든. 명태균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대통령실이 하는 주장과 명태균이 하는 주장 중에 어느 쪽을 더 너는 신뢰하니? 네. 명태균의 주장을 신뢰한다는 게 지금 60%가 넘고 잘 모름이 이만큼 있죠? 네. 이게 또 일로 넘어가면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또. 네. 아직 내가 눈으로 보진 못했다. 이 사람들이 유보하고 있을 뿐이지 아슬아슬한 국면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그동안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거짓말도 일부 섞긴 섞겠지만 상당 부분 신뢰성이 있다. 이미 판단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차별화가 필요하다. 정권 방어해야 된다. 차별화가 이만큼이 많단 말이지.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도 38%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 한동훈 요즘에 이 가슴과 이거 했잖아요. 근데 재보궐에서 금정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더 키울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대통령 막 들이받으려고 하잖아요. 요즘 간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어. 야. 저러다가 한 방에 훅 갈까봐 걱정이에요. 자, 상설특검 지금 68%가 필요하다까지 갔거든요. 근데 도이치 김건희 무혐의 처분했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특검 명분만 키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악수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 처리해둬야 된다고 누가 지시했을까? V. G가 아니라 V. 나도 V. 자, 보궐선거 얘기를 봅시다. 전남의 영광이 특히 주목 대상이었는데 이례적인 선거였어요. 어떤 의미냐면 초반에는 조국당이 앞섰어요. 그렇죠. 후반에는 진보당이 앞섰습니다. 네. 막판에 민주당이 뒤집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각각 1등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 위기감에 민주당이 전력투구하면서 우리 마지막 조사로도 일주일 남겼을 때 마지막 조사로도 민주당이 진보당이 2% 정도 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결과는 11%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여론 지형이 확 변할 만큼 엄청난 전력투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론조사 꽃을 씹는 사람들도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리얼미터도 같은 시기에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 다른 조사들도 다 비슷했어요. 모든 당이 사활적으로 갔는데 막판에 이재명 대표부터 필두로 해서 많은 의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닥에서 마지막에 움직이더라는 한 일주일 앞두고. 보궐선거인데 투표율이 본투표하고 똑같아. 70%까지 올라왔어. 전력투구에서 끌어올려서 11%를 이긴 거예요. 여론조사가 마지막에 발표됐을 시기로부터 일주일간에 그렇죠. 그때 변화가 있었죠.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깜깜이 기간에 민주당도 비공표. 민주당 자체 조사는 내가 알기로는 민주당 자체 조사라도 민주당이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네. 여론조사 꽃이나 자체 조사나 똑같이 나왔었어요. 민주당이 2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렸지. 민주당 입장에서 작은 선거지만 이것을 이겨두는 게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력투기 한 거죠. 강화는 뭐 처음부터 안 될 것이었고. 그래도 강화 선전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면 선전했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여론의 격차가 평상시에 있는 곳인데 민주당이 영광의 총력전을 했듯이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의 총력전을 한 거예요. 6번 갔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거기서 지잖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영광에서 진다고 하진 않아. 한동훈 여기서 지금 끼기야. 그 소리 좋은데? 왜냐면 여기에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조사로도 살짝 이기는 걸로 나왔단 말이야. 다른 조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영광에서 민주당이 2위로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살짝 지는 걸로 나왔단 말이야. 비상이 걸렸지. 그러니까 보수 1주자가 여기서 지면 한다고 달려가서 총력전을 해서 그만큼 또 끌어올린 거예요. 한동훈이 그렇게 가면서 저쪽은 똘똘 뭉쳤고 우리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직장인들 투표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었고 캠페인을 정권 심판론으로 초질간 갔어야 하는데 중간에 좀 일꾼론 이쪽으로 좀 바꿨어요. 전략적 미스도 좀 있었고.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거티브도 굉장히 심했고 후보에 대한. 핵심은 영광의 민주당이 총력전을 벌였듯이 이쪽에 총력전을 벌인 거예요. 근데 난 주목하는 대목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 한동훈 보기 힘들어갔던데 네. 하여튼 모질라. 자, 그렇게 해서 47%까지 투표율이 금정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인천 광화는 58%까지 득표율이 나왔다고. 네. 곡성은 64%야 보궐인데 네. 영광은 보궐인데 70%야. 그러니까 부산 금정이 보수의 1대권주자가 총력전을 펼쳤는데 47%밖에 안 나왔다면 평상시의 보궐이라면 이 정도면 높다라고 할 텐데 모지라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안 나오고 여기는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죠.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총력전을 펼치는 선거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치인 거예요. 그건 좋아할 수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2대2 무승부 이렇게 총평을 내잖아요. 근데 이거 엄연하게 3대2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한 방을 지킨 거다라고 평가한다면 사실 진짜 승부는 서울시 교육감이었죠. 그렇죠. 네. 투표율이 이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원아 보수는 이번만에 이겨보겠다고 일찌감치 단열했거든요. 이름 알리는 게 힘드니까 국회의원 출신을 넣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진보는 이번에 후보가 많아가지고 단일화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강남권, 서초 이런 데 투표율이 너무 높았거든요. 평균보다 한 굉장히 4% 높았죠. 높았어요. 진보세가 강한 곳에 투표율이 낮았어요. 진보 쪽에서는 후보가 2명이나 단일화에 참여 안 했어요. 한 사람은 등록 직전에 포기하고 본선거 직전에 또 한 사람이 접고 네. 그래서 본선거에는 투표용지에 그 진보 후보 이름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더군다나 서울에 정당 선거가 없었잖아요. 번호도 없고 그리고 명태균이 뉴스를 휩쓸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감 뉴스가 아예 안 보여. 관심이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진보가 유리하다는 사전 투표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단 말이야. 8%대. 8%. 그리고 본투표가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렇죠. 투표였어요. 원래 사전투표가 한 45 정도 투표율을 차지하고 본투표가 55 정도로 보통 차지하는데 이번은 33, 34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사전투표가 3분의 1, 본투표가 3분의 2였단 말이지. 그렇죠. 2배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야, 이건 위험하다. 사전투표에서 벌어놓은 표를 본투표에서 그렇죠. 잡아먹겠다. 더군다나 강남 3구 투표율이 제일 높았어요. 높았고 이름도 조전혁은 인지도가 좀 더 세고 보수 대형 교회들이 또 조전혁 후보를 밀었고 지상파에서 조전혁 후보만 단독으로 대담프로 했죠. 네.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걸 돌파한 게 뭐냐? 정대로 정정정정. 그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저쪽에서 조전혁 후보를 제일 열심히 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광훈 목사예요. 이쪽에서 정근식 후보 제일 열심히 뛴 게 김어준이잖아요. 방송에서. 김어준 대 정광훈 대결에서 김어준이 이겼다. 그래서 정근식 후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개그맨 출신이야?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환경의 조건의 선거였거든요. 근데 4% 차이로 이겼잖아요. 네. 이게 진짜 승리지. 우리끼리 박수. 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정도로 정정 하나만 민 거야. 아니, 저는 그 누가 물어보길래 한 2, 3% 정도 이길 것 같다고 그랬는데 초반에 한 10%까지 막 이겼잖아요. 그건 난 좁혀질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게 강남이 조금 늦게 가서 그렇죠. 그리고 동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강남 4구 빼고 그 자사구가 있는 동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조전혁 후보가 다 이겼어요. 진보 성향이 더 높다고 평가되는 구,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았어요. 투표율이 낮았죠. 그래서 저는 이건 좁혀진다. 일찍이 당선 유력이라고 나오더라고. 너무 빨리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오늘 계산해 보면 이거 한 2, 3%까지 좁혀지겠는데 네. 4%에서 멈추긴 했는데 이 승부가 쉬운 승부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승부였는데 만약 23.5가 투표율인데 35 정도를 넘어갔다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뭐 10% 여론조사에 보통 차이 그랬죠. 났던 그러면 정도가 이겼을 났을 거예요. 예, 그만큼 났을 텐데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한 60%는 안 나간 거야. 그치. 그게 진짜 어려운 승부였는데 다행히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고 보궐은 당일날부터 근무하거든요. 맞아요. 오늘부터 출근했죠. 네. 퇴근길에 잠깐 들려달라고 그랬는데 올지 모르겠어. 퇴근길에 가시다가 잠깐 내렸다가 인쇄만 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예. 타이밍이 맞을지 모르겠네. 오시겠죠. 뭐. 그렇게 하고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자, 보궐선거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시영 TV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 멘트 좀 살려줘. 제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이 있다 싶어가지고 모신 분입니다. 정세현 장관님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래간만이야. 아니, 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요일을 바꿔가지고. 요일을 바꿨더니 네. 그런구나. 이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제 갑자기 바꿨는데 이분들 또 어떻게 알고 다 왔어요, 또. 자, 장관님 잠깐 앉으시고 내가. 근데 앉기 전에 네. 이 양말 짝짝으로 신는 걸 또 비치게 해야 돼. 아, 참. 지금 장관님 양말 좀 잡아줘. 장관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거기 겸손 양말 그거 마음에 들대. 내가 광고할 테니 좀 줘봐. 이 짝짝으로 신으라고 하면 어떡해. 아니, 내가 무슨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 보니까 코끼리 다리에다가 이걸 끼웠던데. 겁. 그 다리는 코끼리 다리야. 원래 금요일날 아침에 판매 마감인데 장관님 광고 모델 데뷔 기념으로 토요일날도 오픈하겠습니다. 이 장관님 신고 있는 거 봤는데 나도 신고 싶은데 주문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갈 때는 벗어놓고 가래. 장관님 그 샘플이니까 진짜 나한번 드릴게. 장관님 양말에 탐나시나 봐요. 전화까지 다 하시고. 그거 나 좀 줘봐봐. 아니, 나는 그거 신고 이렇게 카메라에 비치면 신고 가라고 그러는 줄 알았지. 장관님 왜 모셨냐면은 의도적으로 남북 긴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서 삐라를 부렸어요. 예. 그래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한밤중에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모든 매체에다가 대대적으로 실었어요. 근데 이 삐라를 뿌린 장소가 당의 고위 간부들이 사는 평양의 핵심 지역이라면서요. 네, 중구역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무슨 구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역자를 또 붙입니다. 낙랑구역, 대성산구역, 순안구역, 공항이 있는데, 하여튼 중구역 상공에 세대 무인기가 나타나서 미라를 뿌리고 갔다. 중구역이라는 데가 당과 정부의 기관들이, 건물들이 주로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거기 살려면 상당히 높은 사람들만 사는 데기 때문에 북한식 용어로 보면 핵심 계층 중에 핵심들이 사는 데입니다. 거기에 삐라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민심이 동의할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삐라를 뿌리려면은 100년도 가까운 황해북도 사람들한테 뿌리든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삐라를 뿌리면은 이런 일도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양의 한 중간에다가 그걸 보내는 것은 대북 공작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뿌렸다는 건 주민선동용이 아니라 북한 정권 차원에서 열 받으라고 보낸 거죠. 아, 그 깊은 뜻이 있구나. 자극이 되긴 되죠. 화가 그러니까 나게. 실제 윤여정이 튀어나왔잖아요. 화가 나죠. 근데 이제 나는 그걸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보지를 않고 지난 8월 15일 날 8.15 통일 독트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독트린이 뭐였었냐면은 북한에다가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봉기를 하도록 만든 다음에 국제사회와 남한이 그들을 흡수 통일해도 국제사회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어떤 흡수 통일 전략을 발표한 겁니다. 사실은 64년 2월 달에 김일성이 발표를 한 3대 혁명 역량 강화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 방침. 남한의 혁명 역량을 강화시켜서 남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남쪽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남조선 소위 적화 전략이라는 것이 3대 혁명 역량 강화 방침이었었어요. 그걸 벤치마킹한 것이 8.15 통일 독트린입니다. 북한 사람들로서는 지금 코웃음을 칠 거예요. 이 자식들이 어디다 대고 이걸 지금 우리가 60년 전에 쓰던 걸 우리한테 이런 걸 한번 써보겠다 이거지. 코웃음을 칠 거예요. 지금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년대 북한 전술을 모방한 뉴라이트식 발상이긴 한데 그런데 선전선동 효과가 전혀 없는 곳에 뿌렸어. 그랬다는 것은 선전선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열받으라. 자, 두 가지입니다. 화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대남 군사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핑계대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그걸 빌미로 계엄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하였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위협 행위를 구실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질러주기 바라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사방팔방으로 그런 삐라라가 북쪽으로 날아가도록 하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군부가 직접 감행했거나 적극 조장했거나 또는 묵인하에 했을 것이다. 뭐 증거가 있다고 또 그랬죠. 네, 그렇게 말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국감장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되잖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은 맞다는 소리잖아.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시간 동안에 정확한 표현하면 그런 적 없다. 그러더니 1시간 후에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CND입니다. Neither confirm nor deny. 사실은 그 짓을 했는데 야, 내 입으로 내가 그거 했다는 말 못해. 이게 뭐냐. 도발이죠. 바로 그 대목에서 북한이 발끈 흐르도록 만들어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게 만드는 이야기인데 근데 북한에서는 이미 통일도 헌법에서 뺐고 조국도 헌법에서 뺐고 민족도 뺐고 한 번 더 전체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말도 애국가에서 뺐어요.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 강통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남남이라 이거예요 이제. 우린 남남이니까 건들지도 마. 그런데 일부러 자극하는 거지.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쪽의 의도적 도발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거기 외교가 더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을 읽지 못하고 으이씨 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밤중에 그런 성명을 낸 거는 이거는 남한의 귀책사회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긴장 상황을 우리가 또 만들어가지고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니네 우리 가만히 두면 우크라이나에 니네 물려있는데 한반도도 골치 아프게 만들어줄까 니네? 응? 우리하고 대화해야 할걸?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계산이 거기 담겨 있는 거 아닐까? 북한의 도발에는 또?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어 지금. 내가 이제 공장장에 대해서 참 놀라는 것이 여기 지금 파파 있을 때부터 출연을 해가지고 뉴스공장까지 7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하나를 더면 열을 납니다. 지금 내가 답변해야 될 걸 지가 지금 다 아니 더 이상 보태고 말고 할 것이 없네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나는 쉽게 북한이 끌려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비무장지대 MDL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장벽을 쌓는다는 거 아니에요? 베를린 장벽처럼. 그게 이제 155마일이에요. 그걸 쌓느라고 이제 발파 작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을 쏘아대고 공중에다 대고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일체 코멘트조차 안 했어요.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여기다 장벽을 치는가? 남쪽에 올라올까 봐서 그래요. 내려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 정권 차이의 위기를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임기를 보장하고 그렇죠. 필요하다면 계엄까지도 상상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은 지금 관심이 없어 이제.
남남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남쪽의 이야기는 반응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반응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배제하고 양자회담으로 가고 싶을 건데, 그러자면 미국 쪽에서 나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 남쪽이 우리를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열받았어. 그러니 우리 관리해야 돼, 미국 니네도. 안 그러면 이거 우크라이나처럼 큰일 날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보내놓고 트럼프하고 만나기 위한 길을 닦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받아낼 것도 받아내고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확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괜히 남한하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계엄령이나 퍼지게 만들고 그런 전략에 끌려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양말 짝짝으로 신겨놓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핵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핵을 가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뉘앙스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양자회담하고 경제 제재 풀고 수교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그 표현이 비핵화를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더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걸 비확산이라고 합니다.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9번째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쉽게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말하자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북한은 말은 세게 해서 그런 시그널을 남겨놓되 실제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비무장지대에 장벽을 쌓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뜻이 없다는 그 뜻으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테니까 그 오해가 없도록 바란다 하는 것을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유엔사에다 통보를 했어요. 이걸 빌미로 또 국지전이 발생할까봐. 북한은 이참에 말 좀 세게 해가지고 나중에 트럼프 되면은 협상 테이블에 지렛대로 삼아야 되겠다. 이 정도 말을 했지만 남쪽은 국지전을 원하지 않을까 이거야. 남쪽은. 그러니까 남쪽에서 계속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전문용어로 에스컬레이터를 자꾸 시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 쪽에서. 그럴 때 미국으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전쟁이 있죠.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적당히 해. 너희들이 이렇게 판을 키워놓으면은 동맹인 관계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기회를 중국이 이용해서 대만을 또 무슨 포격을 하든지 할지 모르는데 자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을 키우지 말라는 식으로 잡아 당길 겁니다. 그럼 한반도 위기 관리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네? 그러나 계속 그걸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각 위원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도 그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이신문은 일제 그 짓을 안 하니까 소리 없이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 같은 유튜브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감히 계엄령 같은 거 엄두도 못 내게 하려고 지금 그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판을 벌린 거예요. 나를 지금 짝짝 양말 시킨 거 아니에요. 나오는 김에 나는 양말 좀 신자 하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도발할 텐데 국지전까지는 안 끌어 들어올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마침 미국 가 있어요. 북한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미국이 불가피하게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려고 하는, 만약 그런다면 윤석열 정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확실하게 그건 손을 그어라 그런 식의 지침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는가. 자, 장관님. 가? 예. 김민석 최고 모시겠습니다. 예. 선거 결과 먼저 짧게 얘기해 보자면 영광에서 민주 진보 조국이 41, 30, 26이 나왔어요. 초반에 조국당이 앞서갔고 후반에 진보당이 치고 나왔고
막판에 민주당이 다 크게 뒤집은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진보 진영의 몫이었을 텐데 큰 정당이 그렇게까지 전력 투구했었어야 하느냐. 큰 정당, 작은 정당 다 그렇게까지 전력 투구 안 하는 게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정하고 강화에 민주진영이 전선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이 더 좋았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그 과정이 힘들었죠. 네, 저는 처음부터 아유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정에 올인했는데 여권의 차기 대권 1위가 한 지역구에 올인해서 여기서 지금 끝이에요 라고 하는 호소인데도 불구하고 인천 광화 58%였거든요. 곡성은 64, 영광이 70. 근데 부산 금정은 47%에 그쳤잖아요. 보수 1위 후보의 전력 투구치고는 끌어올린 수치가 너무 적다. 그렇죠. 네. 금정은 고연령층이 많은 부산에서도 연령험지고, 영광은 사실은 무소속한테 호남에서 제일 많이 져본. 3번이가 졌죠. 네, 저는 부산이 역대 최대 득표율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강화를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는 꽤 붙었죠. 꽤 붙었고, 네. 한현희 후보님하고 제가 위로 겸 통화를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20% 차이가 나는 데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붙은 거예요. 근데 한 그것은 자릿수로 어떤 붙었으니까. 의미냐면은 최근에 무인기라든가 오물풍선이라든가 확성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보니까 보수 정권이 꼭 안보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네. 이게 뒤집히고 있는 것을 저는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보고, 금정은 민주당이 영광에 전력 투구해서 70까지 끌어올린 것처럼 거기도 막판에 전력 투구해서 끌어올린 건데. 끌어올렸는데 말씀처럼 생각보단 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거기가 저희가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난리법석 났을 때 국회의원은 못 이겼었을걸요 아마? 국회의원은 한 번도 없고요. 구청장 한 번이 그때 한 문 번이 대통령 때 한 번. 이겼었을 거예요. 네. 가장 고연령층이 많은 곳이에요. 워낙 표밭 자체가 어려운 곳인데 그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그 지역에서 꽤 여러 번 나왔던 이런 후보들이 또 출전을 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막에 후보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김경주 후보가 지역민과의 축적이 조금 적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면 대표 그만둘 겁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사로 봤는데, 그거를 우려한 표가 결집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를 그대로 두고 가면 완전히 보수가 괴멸하게 생겼는데 저러면 국회 망하는데, 이것이 저는 조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게 보수 표심의 결집이 보통은 정권에 대한 지지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을 찍은 표와 한동훈 쪽으로 결집한 표의 상당 부분이 다 윤석열 싫어요 표라는 거죠. 윤석열 싫어요 표.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은 싫어요 표가 아니고 자기는 살려놔야죠. 그런데 그게 다 모아서 47%밖에 안 모였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 데다가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거를 빌미로 해서 오히려 오늘 당장 있었던 불기소, 그거의 소재로 불쏘시개로 썼잖아요. 그렇죠. 좋죠, 저희는. 그리고 진짜 승부는 이제 서울시 교육감 보궐이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정근식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교육감 선거는 저희는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1도 관여할 수가 없는데 조전혁 같은 분이 되면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홍길동 정도 아니고 뭐 우리 당원들한테도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못하고. 그렇죠. 굉장히 정당이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세현 장관님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무인기를 평양에 고위급 간부들이 있는 곳에 보내서 삐라를 뿌렸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통해 가지고 지지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더구나 명태균까지 터진 상황이고, 돌파구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남북관계를 긴장시켜가지고 북지전을 만들고 계엄으로 가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닐까? 더구나 이제 방첩사 복도에 지금 노태우 전두환 사진까지 다시 걸었다고 하니
국방부 장관도 또 위험한 사람이고 또 계엄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인데 대통령 친구고 중앙부 라인이 이런 쿠데타 발생 시에 제압할 군의 요직에 가 있고 이거 심상치 않은데. 제가 이제 계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계엄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중에 사실은 남북 관계의 긴장 내지는 국지전 또는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의 조성 이런 것들도 여러 계엄으로 갈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 말씀을 굳이 드리지는 않았고 지금도 저희가 바로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자작극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없어요. 같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즉 그러면 휴전선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북행 무인기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딱 답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이냐 비군이냐만 남아있고 군이 그것을 몰랐으면 방공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통제를 못한 것이고 근데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도 미국을 이렇게 끌어들인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라인이 없기 때문에 유엔사에 의하지 않고는 통제가 어려워서 한편으로는 어필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 어필한 거죠. 지난번에 확성기 때도 그랬습니다. 오물풍선이 오니까 우리가 확성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자극이 될 거라고 보니까 그때 확성기를 중간 바로 접었습니다. 유엔사와 미국 쪽에서 이 문제를 조율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또 분쟁이 일정 이상 가는 것에 대한 미국한테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관리자로서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종합을 하면은 늘 안보실장이 NCND를 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인기에 대해서 NCND 한 것은. 예. 그러나 정부가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은 NSC를 가동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야당이 오히려 지금 안보 상황 점검단을 띄웠잖아요. 그리고 다스베이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IMF 때 대통령은 YS였는데 당선자인 DJ가 IMF를 다 해결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비슷한 형국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 야당에서 우려가 돼서 이걸 막 상황 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필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통일도 아니고 또 종전선언도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한라인이다. 의도하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 한라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서도 대화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라인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긴장 상황에서 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의 유일한 시기일 겁니다. 이게 지금 북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 너네 책임져 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라인 대용 기능이죠. 그렇죠. 니네가 이거 방치하면 여기 긴장감 높아질 것이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우리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 만약에 당선된다면 트럼프의 대화 창구를 여는 그 계기로 삼겠죠. 이걸 가지고. 과거와 달리 이번엔 러시아가 조기에 확실하게 편을 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날부터. 북이 과거에 무슨 주체사상, 주체외교 이런 얘기를 했을 때하고 비교해도 가장 외교적인 입장에 있어서 확실한 편을 하나 가지고 있는 때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힘이 약한 상태에서 중국, 러시아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응원을 좀 받았지만 핵을 개발했던 시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그렇죠. 제재를 했죠. 오히려. 제재를 했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확실하게 손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 결의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한 외교적으로 북한은 요즘 외교 잘하고 있죠. 기댈 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국제적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를 통해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 정권이 새로 등장하기 전에 일정한 관계 조정을 위한 이 선을 어느 정도까지 레드라인을 갈 것인가를 탐색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섣불리 국지전에 뛰어들 걸 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남한의 의도는 뻔히 아니까. 폭발을 했지만 자기네 땅 안에 있는 걸 폭파한 거잖아요. 그것도 일부 구간만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한라인을 구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북 메시지를 잘 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를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이렇게 해도 잘 안 움직이고 저렇게 해도 잘 안 움직이면 더 세게 뭔가를 하고 그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되어가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전국은 계속 나빠지고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려하는 것이 이 와중에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방첩사에.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김영현 장관이 우리가 이번에 국방위를 할 때 저 차지철 얘기를 하니까 아유 자기가 발끝도 못 쫓아간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차지철 존경하냐. 우리 차지철 발끝도 못 쫓아간다. 장관 여인영 사령관 태도를 보니 전두환 차지철이 생각난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누가 차지철인지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전두환은 대통령 됐고 차지철은 그렇게 됐잖아요.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감도 안 되는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아우, 전 거기 발가락에 또 못 따라갑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대단한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런 걸 보면요. 미국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조차도 제한적으로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최대한 통제를 하고 지켜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야 유엔사 들어와서 이게 누가 했는지 좀 체크해줘.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아니, 당장 내일 모레 통일하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년이 통일될 거라고 믿는 누군가가 용산에 있다고. 그런 게 있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비슷한 얘기 들어오신 것 같은데.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최근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뭘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기 80평생을 담은 회고록의 마지막 후기에 6페이지 중에 첫 몇 페이지를 외교 얘기만 하세요. 정말 외교가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다. 내정은 그냥 어떻게 좀 회복하면 되는데 외교가 한번 꼬이면 엉망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하시거든요. 저희가 요새 무슨 얘기를 하냐면 IMF를 극복한 DJ의 그러한 숙명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또 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DJ 때보다 지금 국제정세가 더 어렵습니다. 그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복합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지도자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만큼 외교나 국제정세에 대해서 깊이 학습이 된 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야, 우리가 지금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훨씬 깊이 공부하고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요새. 그래서 책도 좀 다시 보고. 근데 대통령이 그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이나 정부가 생각이 없잖아요.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서 자기 정권의 안위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지난번에 계엄에 대해서 경고하셨듯이 군사적 긴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다. 이 경고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패배해서 영국에 가 계실 때 1차 북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993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괄 타결, 소위 패키지 딜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카터 평양 특사 제안했었습니다. 그게 그 상황을 푸는데 기여했고 그때 정말 국민들이 우려가 있었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한라인의 문제 포함해서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북 간에 대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제기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구나. 잘하고 있었구나. 아니 저는 최근에 다들 명태구인에 달려가고 선거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 누가 따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예. 대표님하고 어제도 사실은 외교안보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생각을 깊이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라서도 다행이고 이재명 대표라서도 다행이네요. 전쟁이라는 게 누가 내고 싶어서 내나 그리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럼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군통수권자고 헌법상 제일 중요한 임무는 외교안보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여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진짜 고민이 많이 된다. 그리고 국정은 이제 지가 아니라 부의가 하는 거니까. 지, 비 아세요, 요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대통령을 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새. 지가. 하여튼 우리 지가 이거를 고민하고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정부가 지금 제가 준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요새 표현을 했는데 실제 그렇다고 보거든요. 생각이 없어요. 네.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자기의 문제로 이 국가의 상황을 고민하고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 보여서. 없는 것 같아요. 예. 외교안보에 대한 고민이 커서 사실 오늘 시간을 따로 마련한 거거든요. 국지전 막아주세요.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의 좀 지도부라든가 이렇게 구성하는 분들이 외교안보 쪽에 역량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행이다. 국지전 꼭 막아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근식 교육감 퇴근길에 들리셨다. 야, 박수! 박수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 아마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 같은데 정도로 정정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까지는 이제 고음으로 했다면 오늘은 좀 더 저음으로 정저러 정정정정 정저러 정정정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은 총수님의 바람덕이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로 정정정정. 오늘 출근하셔가지고 당장 교육감 업무를 시작하셨잖아요. 예, 지금 업무를 막 끝내고 이제 예. 퇴근길에 들리신 거 아닙니까? 잠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바쁘실 텐데 앞으로는 오지 마시고요. 방금 불러드린 그 노래가 네. 국민가요가 됐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진짜 어려운 선거였어요. 예, 정말 어렵고 또 극적인 장면이 3번 정도 연출된 제가 이제 처음 경선 때 한번 있었고요. 그 예. 고비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방현석 후보님과의 그 통합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최우선 후보님과의 그 단일화 통합이 있었고 단일화 3번에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만만치 않았고 민주 유튜브 연합군의 예. 그 지원을 받아서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자, 그 손녀 따님 있지 않습니까? 손녀 따님 역할도 컸어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정정정정정정 정정정정정정식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식 교육감은 정근식. 손녀 따님과 함께 한 2-3달 있다 나와서 예. 율동과 함께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하얀 눈이 내리고 방학이 되면 그때 같이 오겠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렇게 한 2-3달 지나고 나면 이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것도 이제 막 펼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때 그러면 그때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바쁘실 테니까. 제 희망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면 안 돼. 봄, 여름, 가을. 한 번만 더 나와주시면 돼요.
이런저런 정책들 내가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시민들, 국민들이 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가. 과거에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외우고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답을 하는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 공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공부가 됐습니다. 정말로 상상력, 창의력, 문화 예술적 감수성, 다른 사람과의 공감하고 그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말 그대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공부는 열심히 외우고 점수를 많이 따는 것이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상력, 창의력, 독서 능력, 그다음에 문화적 공감 능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야라고 믿는 분들로 이렇게 절반절반 나눠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공부는 이런 것이다. 교육감님이 보여주세요. 우리 총수님도 어렸을 때 공부 막 외워서 하는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수가 된 거 아니에요? 외워서 하는 것도 잘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예. 다음에 손녀딸과 함께 율동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예. 그때 내가 이만큼 일해놨어 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그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대한 만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심리적 탄핵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우리 손에 달린 거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가볍게 끝! 월말 김어준입니다. 만년필 세계 원톱 만년필 세인트 만년필 성자 박종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진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지난 추석 기간에 소장님과 함께 드디어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독일 방문은 제가 그동안 다녀왔던 수많은 여행 중에 제가 못해도 100번은 제가 100번? 배낭여행 포함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웃겼어. 난에서 스텝 저까지 4명 그리고 소장님까지 총 5명이 저희가 갔습니다. 진짜 바쁜 일정이었는데 중간에 웃다가 쓰러져가지고 못 돌아올 뻔했어요. 자, 만년필 이야기 전에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는데 소장님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소장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는데 자, 일단 일정이 엄청나게 빡빡했습니다. 엄청 빡빡했죠. 비행기 14시간 타고 기차 8시간 타고 뭐 한 40시간 타는 것만? 그렇죠. 비행기 12시간 타고 프랑크푸르트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호텔에서 바로 잤어요. 왜냐면은 시내 관광할 시간도 없고 공항 기차역에서 바로 다음날 새벽 기차를 타고 떠날 만큼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진짜 빡빡했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독일 슈바르츠발트 검은 숲 지역에 있는 슈미트 본사까지 또 기차 4시간 타고 가야 했고 4시간 타고 갔고 본사에 가서는 이제 회의하고 주는 점심 먹고
계약하고 사인하고 공장 견학하고 오후에 또 기차 타고 8시간 타고 베를린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또 베를린 여기는 공장에 갔다가 디자인이랑 뭐 논의하고 공장 공장 둘러보고 논의하고. 근데 거기 가서 알게 된 건데 독일에 그렇게 많은 만년필 회사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독일에서 금촉을 생산하는 만드는 곳은 공장이 단 두 두 곳. 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두 곳에서 거의 다 한다. 그러니까 그 숨겨놓은 아. 공장 두 곳에서 하는 것이었다. 완전 비밀 무슨 정보국 아지트 같았어요.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처음 최초로 방문한 워낙 큰 바이오였죠. 그랬습니다. 네. 그 공장 보여달라고 거의 한 달을 우리가 실갱이를 했어요. 네. 안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계속 요구했지. 왜? 소장님이 봐야 하니까. 그렇죠. 제가 소원 하나 풀었습니다. 결국 계약 조건으로 촬영을 안 하고 촬영 안 하고. 슈미트 회장까지 동행하는 조건으로. 아, 그렇죠. 슈미트 회장도 처음 가봤어? 네, 처음 몰랐는데 독특하더라고. 독특하더라고 진짜. 슈미트 회장은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하고 아침에 합류해서 갔고 무슨 정보기관처럼 완전 정보기관이에요. 완전 꽁꽁 잠가놔서 문 하나 열 때마다 다 잠가놓은 데가 키로. 있더라고. 독일에서 딱 두 군데만 있고 자기 노하우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보는 거예요. 하지만 소장님은 한 번만 훑어보면 다 입력이 된다는 걸 끝나죠. 몰랐겠지. 아니, 독일 끝났어요. 제가. 독일 파악이 끝났어. 독일 끝냈어요. 제가.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 네. 그거 끝나자마자 기차 4시간 타고 프랑크푸르트 돌아오자마자 비행기 타고 귀국했으니까 네. 진짜 빡빡했는데 단 자유시간이 단 1분도 없었습니다. 단 1분도 없었지. 단 1분도 네. 없었습니다. 비행기 왕복이 한 24시간, 기차 한 15시간, 버스, 트램, 지하철 다 하면 엄청나게 이동했어요. 예. 그런데 그 빡빡한 일정 동안 소장님이 중간중간 너무 웃긴 거야. 그 얘기부터 시작해야 돼. 소장님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냐.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우선 출발 당일. 소장님이 배낭을 너무 조그만 걸 메고 왔는 거야. 저 배낭 큰 거 싫어해요. 그냥 조그만 거 메고 왔는데 배낭이 텅 비었어. 없어요, 저는. 소장님 왜 이렇게 가벼워요? 소장님이 핸드폰 충전기 안 가져왔어요. 안 갖고 다녀요, 그런 거. 소장님. 그런 거 안 갖고 왜 다녀요. 핸드폰 충전기도 안 가져왔어요? 전화도 안 해요, 나는. 전화로 할 일 있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여권하고 뭐. 여권하고. 조그만 저울 하나 들고 왔어. 루페하고 저울하고 뭐. 루페는 목에 걸고. 네, 맞아요. 저울 하나 들고 왔어요. 끝. 자, 그때 공항에 오자마자 내가 웃겨가지고 약국을 가야 된다는 거야. 약국 갔죠. 무좀약을 사야 되는데 정노안하고 무좀약을 사야 돼요. 어머니가 엄마가 그 해외 여행에는 꼭 사라. 배가 아프면 정노안을 먹고 벌레 물리면 무좀약을 발라라. 목에 물려도 무좀약이 좋고 상처가 나도 무좀약을 바르면은 감염이 안 되고. 그래서 그 가방에는 저울하고 무좀약. 저울하고 무좀약 정노안. 3개만 달랑 들어가서 탔어. 아직 이야기 시작도 안 했어. 그 옆에 문구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문구점. 소연님은 문구를 보면은 세상에 먹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 문구점으로 막. 다 잊어버려요. 그냥 가. 문구점으로 막 끌려 들어가다가. 불나방처럼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볼펜 하나 샀어. 볼펜 하나 샀어요. 근데 볼펜 하나 사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내렸는데. 문자가 왔어. 독일에 도착했더니 문자가 와 있어. 카드 가져가세요. 카드로 갔어. 볼펜 하나 가져오고. 카드 잊어버렸어요. 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어. 공항에 붙어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공항 호텔. 메리오트 호텔을 갔어요. 메리오트 호텔은 틀렸더라고요. 메리오트 호텔은 안 돼. 소장님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수첩에 메모해놓죠. 네. 그 수첩이 네. 보물 덩어리예요. 네. 거기 보면 다 한 줄로만 한 줄로만 딱 써놓죠. 길게 안 해. 근데 내가 다음날 수환님 수첩을 봤는데 딱 한 줄 써 있는 거야. 메리어트 틀렸어. 메리어트는 틀렸어. 메리어트 틀렸어. 메리어트는 메리어트가 뭘 잘못했어요? 메리어트는 호텔 방에 들어가면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 메모지가 2장이라는 거야. 너무 실망했어요. 2장밖에 안 됐다는 거야. 달랑 2장. 메모지가. 그리고 거기 볼펜이 있는데 도색이 까졌대. 볼펜이 상태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쓰니까 흔들려. 필기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어메니티 엄청 따지거든요. 근데 방은 굉장히 컸어요. 방 컸는데 알게 뭐예요? 방 다 중요하지 않고 메모지가 메모지가 달랑 2장이야. 더군다나 하나는 또 썼던 거야.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수환이 수첩을 꺼내가지고 딱 썼지. 메리어트 틀렸어. 아, 그쪽 호텔 담당자들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호텔이 우리 베를린 호텔인데 베를린 호텔도 시간 없어서 역 바로 앞에 붙어있는 호텔이에요. 그 EBS 호텔인데 그건 좋아요. 메리트가 훨씬 좋은 호텔인데 여기는 비즈니스 아니, 호텔인데 훨씬 훨씬 좋다는 좋아요. 거야.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메모지가 9장이야. 메모지가 좀 두툼하게 있었고 볼펜이 좋은 거예요. 볼펜이 비기라면서. 빅볼펜인데 플라스틱도 좋고 딱 누르면 이 노크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삐뚤어진 게 잘 없더라고 볼펜이. 다 새 거야. 그래서 방은 훨씬 메리어트가 좋은데 아유, 이비스 합격. 메리어트 호텔은 틀렸어. 틀렸어. 필기가 세상의 기준이야. 기준이죠. 슈미트 본사에 가가지고 이제 막 그쪽에 마케팅 담당 나와가지고 네. 막 받아 적는데 네, 맞아요. 근데 수장님이 또 수첩에다 뭐라고 쓴 거야. 네. 거기 클라우디아라는 중역이 있었어요. 여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 클라우디아 만년필 잉크 마름. 그러니까 말라가지고 만년필 갖고 왔어. 전 그거만 보고 있었거든요. 잉크가 말랐나 봐. 말라가지고 안 써지니까 살짝 볼펜으로 바꾸더라고요. 나 계속 보고 있었지. 회의 내용이 아니라. 나 회의에는 관심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 대한 메모는 한 줄이에요. 클라우디아 만년필 잉크 마름.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 필기구 상태가 기록돼 있어. 슈미트 회장은 롤러볼 쓰고 있고 헬무트라는 그 수석 기술 엔지니어 엔지니어. 포르쉐 디자인 만년필. 수장님 수첩 너무 재밌어. 노팅힐 그게 딱 써 있어. 노팅힐. 수장님 노팅힐 뭐예요? 비행기 기내에서 노팅힐을 3번을 봤다는 거야. 노팅힐 세번 봤죠. 3번을 연속으로 봤다는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 노팅힐 개봉된 지 한 25년 됐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이번에. 3번이나 연속으로 봤다는 거야. 처음 왜 봤어요. 3번이나 봤어요 했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휴 그랜트 크리스탈 볼펜. 비크리스탈 볼펜을 쓰고 있어요. 휴 그랜트 서로 그 옆에 크리스탈 볼펜. 아니 노팅힐의 주인공이 휴그랜트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아니에요. 비크리스탈이에요. 비크리스탈. 이거 농담이야. 진짜. 비크리스탈을 휴그랜트가 딱 잡잖아요. 잡으면 줄리아 로버츠가 나타나. 한 6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6번 정도. 6번 정도 나오는데 반드시 줄리아 로버츠가 나타나. 비크리스탈이 잡은 뒤에. 그 밑에 손님 오토맨 써 있는 거 그거 뭐야? 곰돌이프 책을 찾는 손님이 하나 있어요. 약 올리는 손님. 거기가 여행 서적을 파는 서점인데 네. 와가지고 뭐 소설책 찾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 손님이 어. 펜을 하나 딱 꽂고 있는데 네. 워터맨이야. 손님 워터맨. 워터맨 딱 꽂고 있더라고. 조터 써 있는 건 뭐야? 조터. 조터는 그중 졸리아 로버츠의 그 비서가 조터를 써요. 조터를 쓰는데 완벽하게 조터의 특징을 그 영화에서 구현해요. 딸깍하는 그 소리가 100% 조터예요. 100% 조터. 근데 이 영화가 명작이에요, 명작. 왜냐면 줄리아 로버츠가 미국 배우잖아요. 그 비서 미국인이잖아요. 이게 조터가 미국 볼펜이잖아. 근데 휴 그랜트는 이거 영국이잖아요. 이게 비크스탈이 그 유럽 볼펜의 대명사거든요. 정말 명작이에요. 정말 명작. 기자 비크리스탈은 뭐야? 기자가 맨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거든요. 수많은 기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이 기자가 비크리스탈을 딱 들면서 질문을 해. 진짜 이거 엄청나게 진짜 명작이에요, 명작.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제가 비행기 안에서 세 번. 이거만 3번 봤다는 내가 거야. 오다가 또 봤어요. 4번 봤어요, 4번.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노팅힐 대본집을 샀어요. 대본집을 샀어. 진짜 이게 노팅힐은 정말 재밌었어요. 아니 완전 명작이야. 소장님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그런 걸 카운팅을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소장님 수첩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휴 그랜트 크리스탈 볼펜, 손님 오토맨,
좋다. 소장님 수첩이 그래서 보물이에요. 그런 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우리 전부 다 빵 터져가지고 기차 안에서 심심하니까 소장님 수첩 꺼내놓고 소장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수첩을 뭐 다이어리 같은 거 쓰는데 그냥 다 한 줄로 넣으면 됐어요. 한 다. 줄로만 써요 그냥. 모든 게 생각나는 거. 한 줄로. 네. 메리어트 틀렸어. 틀렸어. 메리어트 틀렸어 진짜. 뭐야 그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재밌는 거 많아. 우리가 새벽 기차를 타고 이제 슈바르츠발트 검은 숲으로 가는데 기차를 3번 갈아타고 왔어요. 근데 소장님이 슈바르츠발트 검은 숲 지역에 거의 다다랐는데 거기는 그 숲 지역이고 아 풍경. 소들 막 방목해 있고 그렇죠. 그런 전원 풍경인데 완전 목가적이에요 거기. 그래서 소장님이 갑자기 창밖을 보다가 독일 소는 작아. 소가 작더라고요. 소가 작아. 독일 소는 작아. 소가 작아. 그래서 소장님이 그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창밖으로 소가 확 지나갔어요. 나랑 얼굴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확 지나가는데 소가 작아. 저 멀리 작아. 있는 거야. 저 멀리. 네, 소가 저 작아. 멀리 있는데 소가 작아. 소가 싹 지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소가 작다는 거야. 작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소가 작대는데. 뭐가 그럴 리가 있냐고. 소가 왜 작냐고. 작아. 소가. 창밖으로 확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짧은 순간에. 작고 크고 해야 되는 소는 그래서 소장님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메모지에 썼어. 기록을 남겼어. 독일 소는 작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수비트 회장하고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기술총괄하고 마케팅 엄청 담당하고 막 한참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야 그런데 니네 소가 작냐? 중요한 질문이 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야 니네 동네 소가 작냐? 아 근데 공장장님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엄청나게 유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자 중간에 제가 탁 끊고 딱 끊었어요. 네, 중요한 진짜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 현지인 3명한테 내가 물어봤어. 니네 소 작니? 회의 갈렸어. 걔네들끼리 서로 막 얘기를 막 소가 어쩌고저쩌고 막 회의를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막 충격을 받았어. 한참 얘기하더니 안 작다. 작지 않다. 아, 나 얼마나 억울해. 안 작다.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안 작다는 거야 현지인들이. 아. 거기서 평생 산 사람들이 안 작다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제 회의 다 끝나고 베를린 다시 8시간 맞죠. 타고 가는 기차 안에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소들이 퇴근했어요. 안 확인이 보여. 안 돼. 확인 안 근데 돼. 소장님은 수첩에 소가 작다 이미 작다. 한 줄 한줄 기록했단 딱 말이야. 적어야지. 소가 작다. 근데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소장님의 그 인간을 초월하는 눈썰미, 예. 크기와 크기, 똑바름에 대한 똑바른 고든. 눈썰미. 네. 그거 내가 알잖아. 네. 근데 내가 이거는 소장님이 틀렸을 리가 없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를 유일하게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 중에 공학 박사가 박사님 있어. 계셨어. 공학 박사한테 야 논문을 뒤져. 야 기차 시간 많다야. 논문을 뒤져봐. 그래서 우리가 기차 안에서 소에 관한 세계 논문을 뒤지기 막 시작했어. 뒤졌어요. 세계 논문을 뒤져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나왔어. 찾았어. 세상에 독일 남부 고지대 방목하는 소가 평균 키가 10cm가 작아. 작아요. 논문이 나왔어. 나왔어. 논문이 나왔어. 소가 진짜 작아 씨발. 거기에 그 사진에 나온 소가 내가 본 소하고 똑같아. 수아님이 그랬거든. 얼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굴에 털이 좀 많아. 털이 좀 묵시묵시해요.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야. 털이 묵시묵시하고 머리 얇고 뾰족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찾았는데 아, 진짜 얼굴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털이 좀 났더라고. 깜짝 놀라서 와. 그거 정확하게 찾으셨더라고요. 역시 박사님은 달라. 박사님은 달라. 독일 소가 작다. 작아. 처음에 소가. 우리가 네이버에서 독일 소 작다 쳤는데 나올 리가 있나 씨발. 저도 밤에요. 제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밤에 막 찾아봤어요. 독일 남부 여행 기록. 소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당연하지 누가. 소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독일 여행하다가 기차 밖에서 소를 보고 저 소가 평균적으로 작은 것 아니 같다. 근데 여행이라는 게 독일 사람 크잖아요. 그런 건 신기하지 않지. 소가 평균 10cm가 작대. 엄청 차이나는 거죠. 평균 10cm가. 엄청 차이나는 거지. 저 멀리서 봤는데 그 소가 작았어. 작다. 소가 작았어. 그리고 냅킨이 커요. 독일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내가 그래서 독일 냅킨 크다. 이거는 나도 안 믿었어. 나도. 아무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그래 내가 소장님, 냅킨을 챙겼어요. 독일 냅킨을. 그래가지고 안구 가서 제가 안구 갖고 와서 내가 7mm가 커. 7mm가 커요. 독일 냅킨이 1cm도 아니고 커. 7mm가 커요. 세로 7mm 가로 3mm. 예.
7mm, 4mm 엄청 차이 나는 거죠. 소장님이 크다 아, 작다는 크다 걸 작다는 믿어야 돼. 정확하게 맞아요. 자로 재기 전에 네. 이미 소장님이 크다 작다. 저는 이게 비교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한눈에 알잖아요. 한눈에 알 수 있어. 터널 지나갈 때 벽에 타일들 그런 거. 사이즈 한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챙기죠. 자, 하여튼 독일 남부 슈바르츠발트 지역에 독일은 방목하는 소는 작습니다. 성일 작아요. 독일 남부를 가시면 평균, 꼭 보세요. 평균 10cm니까 잘 안 보일 거야 아마. 기차가 200km 되니까 안 보일 잘 거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요. 그거 봐도 몰라 아무도 200km를 훅 지나가는데 봐도 모른단 말이야. 공장장님이 제 말을 믿어주셨다는 거. 소장님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사이즈는 저한테 안 돼요. 자, 이 모든 게 소장님 수첩에 다 한 줄로 써 있어요. 독일 소가 작다 딱 써 있어. 이 사이즈뿐만 아니라 예. 이제 여행 중에 감상 같은 것도 다 써 있어. 쓰죠. 예를 들어 이비스 호텔에서 우리가 조식을 먹는데 예. 소장님 거기 이제 꿀이 맛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수첩에 어떻게 기록돼 있냐면 꿀이 꿀맛. 우리 꿀맛. 꿀이 꿀맛 개꿀맛. 꿀이 꿀맛 개꿀맛. 한 줄로. 그 다음 줄에 꿀 사야. 아니 근데 또 찾아보니까 독일 꿀이 또 명품인 거예요. 유럽에서 최고의 꿀인 거야. 그 아랫줄에 계란 써 있는데 그 옆에는 조그마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 서양에서는 에그 홀더라고 그거 그러는데 실물 처음 봤어요. 계란을 이렇게 세로로 담아서 네. 중간에 잘라서 먹는 그릇이 예, 있어요. 그거 공장님 알려주셨어. 근데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예. 이름을 모르는 거야. 이름 그래가지고 모르죠. 그럼 그려요. 계란 써놓고 그 옆에다 그림으로 그려놨어. 사야. 저도 사야 돼. 근데 못 샀어요. 자유시간 없어서. 꿀이 꿀맛 개꿀맛이 이게 라인이 맞아가지고 우리 다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어요. 스태프들한테 하루 종일. 꿀이 꿀맛 개꿀맛 꿀이 꿀맛이지 그럼. 소장님 때문에 웃겼어. 그 수첩을 열 때마다 소장님 이건 뭐예요? 꿀이 꿀맛 개꿀맛. 자, 소장님 한번 수첩에 적힌 거 최소한 독일 소가 작다. 그 페이지는 공개합시다. 아, 그럴까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독일 소가 작다. 독일 소가 작아요. 세계 여행자 최초로 밝혀냈을 거예요. 독일 소가 작다. 큐비트 회장도 모르더라고. 아니 그걸 자기네 동네도 몰라. 어떻게 알겠어? 평균 10cm인데 눈에 안 보이지 그게. 큐비트는 차이 많이 나죠. 이 수첩은 나중에 찍어가지고 제가 올리도록 해요. 이게 예. 거짓말이 아니에요. 소장님 수첩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한 줄로. 그 하나 물어볼 때마다 빵빵 터지는 거야. 기차 안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소장님 수첩 좀 봐요. 오늘 뭐 기록했어요? 수첩 검사 당했어요. 수첩 검사 자, 당했어요. 만년필 얘기를 좀 하면 슈미트 본사하고 베를린의 립 공장을 갔습니다. 네. 우선 슈미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회사였어. 진짜 크더라고요. 일단 공장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그 동네 주민 4분의 1이 슈미트에서 일하더라고요. 슈미트가 거기 왕국이더라고 보니까. 공장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검은숲 지역 한복판에 있는데 동양인 5명이 내리니까 왜 놀래? 자기네끼리 쟤네 뭐야? 거기 여행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쟤네 뭐야? 거기 빵가게에서도 막 계속 쳐다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뭐야? 왜 있어? 그 맛없는 빵가게. 와, 맛없는 빵가. 완전 진짜 거기에 치즈 케이크 뚝뚝 부러져. 진짜 맛없어. 그게 또 한참 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고 동양인 5명이 그런 식으로 방문을 한 건 사상 최초인가 봐. 사람들이 다 쳐다봤으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자, 슈미트 회장이 그 동네 왕입니다. 알고 보니까. 완전... 그리고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건데 독일에 있는 모든 만년필은 적어도 하나 이상 슈미트에 안 거친 게 없어요. 하나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큰 회사들도 자기들이 다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근데 이제 슈미트는 자기들이 공급한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자랑할 텐데. 걔네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기밀로 하더라고. 얘기를 안 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아는 만년필 회사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딘가 부품 하나는 슈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들어본 모든 몽블랑? 필기구 브랜드들. 몽블랑 그 중요한 메카니컬 펜슬 중에 레오나르도라고 있거든요. 그 부품 전체를 거기서 다 했더라고요. 몰랐죠, 우리는 진짜. 몰랐어요. 그건 진짜 몰랐어요. 몽블랑 정도 되면 다 하는 줄 알았지. 네. 아니야. 소장님이 그리고 발견한 건데 걔네들이 이제 과거에 콜라보한 제품들 막 쌓아놨어. 스미스 회장도 몰라. 근데
오래되니까 네, 몰라요. 뭘 콜라보 했는지도 다 몰라. 몰라. 그래서 네. 소장님이 1970년대 까르띠에 방동이라고 방동 만년필 오발. 역사에서 진짜 획기적인 설계였는데 네. 그 볼펜에 하우징. 그거를 거기서 했더라고. 거기서 그걸 한 거 우리가 딱 발견했잖아요. 소장님이 발견했어. 소장님이. 네. 여기서 했네. 이거 했네? 그 부품을 보고 딱 소장님이 알아봤지. 딱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슈미트 회장은 모르더라고. 휴대전 몰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부품을 했는지 다 몰라요. 모르더라고. 몰라요. 소장님이 딱 보더니 야 이거 방돔이잖아. 까르띠에 방돔. 만년필 역사에서 센세이셔널한 설계로 설계죠. 인정받는 네. 건데 그 아래 부품들을 거기서 했어. 그래서 내가 방돔 이거 어디서 했을까 엄청 궁금했거든요. 슈미트에서 했어. 와, 휴미도 대단하더라고. 거기에 구석에 쌓여 있더라고. 쌓여서 먼지가 좀 묻어 있어요. 묻어 딱 보니까 그거야. 소장님이 쌓여 있는 것 중에 싹 골라. 딱 이거 골라. 까르띠에 방돔이다. 방돔 우리 몰라. 지금 대장이 몰라. 대장이 몰라. 몰라. 모르는데 몰라. 주요한 부품을 다 했다 그랬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상적인 게 거기도 최종 검사하시는 분이 자기 문구가 있잖아요. 그렇더라고. 군장장님 뭐 날아가는 나도 똑같은 문구를 계속 예, 쓰는데 거기도 똑같은 문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펜촉의 좋고 나쁨을 판정하잖아요. 마지막에. 예. 마지막 검수 단계에서 예. 보니까 같은 문장. 같은 문장을 예, 쓰는 거야. 예. 걔네들도. 아, 똑같은 문장을. 그럴 때 너무나 재밌잖아요. 소장님 그 주장하셨는데 네, 그걸 거기서 주장했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줄여라. 그래야지만 검사가 되고 좋고 나쁜 거를 알 수 있다. 봉장장님도 그런 거 제가 말씀 안 들었는데 날아가는 쓰고 나도 계셨잖아요. 똑같은 것만 쓰고 있거든. 예. 똑같은 글씨 써야 비교가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같은 인류로서 같은 인류로서. 소는 작은데 거기가 우리 인류가 맞아. 그래서 예. 슈미트 공장 소연이 한번 쫙 다 이걸 진짜 펠리칸 스캔하고. 컨버터가 막 쌓여 있어요. 가득가득 쌓여 있어. 쌓여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계에서 계속 충충충충 나오니까. 떨어지는데, 야 진짜 어머 저거 귀한 건데. 귀한 건데 막 뚝뚝뚝 떨어져도 비 맞은 날 진짜 막 물 떨어지듯이 두두두둑 떨어지더라고. 와. 자, 그래 진짜. 공장을 쫙 봤고, 근데 우리는 메인이 촉이었어. 촉. 그렇죠. 촉을 확인하고 싶었어. 촉은 슈미트조차도 직접 만들지 않더라고. 직접 안 만들어요. 독일 슈미트 회장이 이제 실토를 하기를 예. 독일 전체에서 딱 두 군데만 만들 수 그렇죠. 있다. 예. 자기들도 거기서 납품 받아서 슈미트를 딱 붙이는 거야. 예. 마지막에 피드는 이제 슈미트 피드고. 그렇죠. 예. 로고를 새겨가지고 예. 피드하고 붙이는데 그 촉 그 자체는 두 군데만 만든다는 거야. 예.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니네가 왜 오냐 이거지. 그렇지. 슈미트하고 협력 관계. 대등한 관계더라고 보니까. 회사는 작은데 마음대로 못해. 회사는 작고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마음대로 없고 못해. 거기에 결정에 따라줘야 된다고 예. 하더라고.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하청 관계가 아니야. 그게 보니까. 아니에요. 거의 대등한 협력 관계. 완전히 대등한 협력 관계인데 걔네들이 이제 오지 말라는 거야. 예. 말은 맞지 왜 오냐는 거지. 예. 맞죠. 그래서 내가 나는 봐야 된다 씨발. 우리는 봐야지 믿을 수 있다. 되게 그 사람들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게 서툴렀지. 서툴러. 굉장히 서투르고 네, 서툴러. 그 경계심이 처음에 있었지. 경계심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때 조건을 내던 것 중에 하나가 슈미트 회장과 같이 가겠다. 예. 당신 우리하고 같이 가주라. 예. 근데 새벽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슈미트 회장도 자기도 보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억지로 보여달라고 네. 말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동안. 그래서 슈미트 회장도 안 갔어 거기까지 네. 한 번도. 처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겠다. 네. 당신이 같이 가자. 네. 우리는 기차 타고 가고 슈미트 회장은 비행기 타고 왔어. 새벽 비행기 타고 왔어요. 새벽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슈미트도 그런 별도의 관계다 보니까 슈미트 회장도 밖에 서가지고 네. 철통보안이야 철통보안. 고도의 기술자 집단이에요 보니까. 네. 자기들의 기술의 자부심을 가진 그렇죠. 남한테 이걸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렇죠. 이 네. 기술의 뿌리가 동독에서 넘어왔어. 통일되고 나서 서독에서 인수한 거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그쪽에서 긴장을 풀기 시작했냐면 그쪽 사장이 보니까 만년필을 쓰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 만년필 좀 줘보려고. 네. 그런데 소장님이 보고 나서 이거 피드는 이탈리아 거고 촉은 따로 수립한 거야. 아, 딱 말했는데 소장님이 만년필 전문가라는 걸 그걸 알아보니까 얼굴에 확 펴지더라고 그 사람이. 이 사람도 만년필 매니아인 거야. 그 완전 좋아하는 사람이 그죠. 만년필 완전 매니아인 네, 거야. 그래서 얼굴이 소장님이 루페로 보고 네. 막 그 사람도 목에 루페 걸려 있어. 네. 과가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탈리아 피드인데 보니까 모양이 이거 촉은 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인 것 같은데 맞대. 그 펜촉 네. 좋았어요. 그때부터 얼굴이 전문가가 왔구나. 확 펴지더라고.
우리가 이 필기감 좋다고 그랬거든. 써봤어요. 야, 이거 필기감 좋다고. 공장장님 날아가는 딱 써보시고 나 좀 줘. 안 줘. 근데 안 줬어. 그래서 사장이 직접 만든 거야. 그래 15년 썼다고 우리 그러는데. 15년 자기가 썼다고 하더라고. 그 15년 썼는데 누가 줄 수가 없죠. 그걸 알아봐 주니까 예. 싹 바뀌더라고. 편쪽 좋더라고. 그때 이제 설명을 했지. I'm famous. 아, 맞아. 우리가 미디어 회사다부터 시작해서 10mm 개념도 설명하고 막 30분 30분 설명했어. 네, 왜냐하면 설명.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그 슈미트 회장이 그러더라고. 처음에 만년필 촉회사 사장이 네, 슈미트 네. 회장한테 그랬대. 공이 하나 잘못 붙어갔다고. 그렇죠. 공유 뭐 확인해 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보라고. 스틸촉 15,000개, 네. 금촉 10,000개 갔더니 만 개, 네. 이 사람들 영이 하나 잘못 붙여서 왔다고. 잘못됐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럴 리가 없다고. 그래갖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네. 공장에서 환호성 질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엄청나게 큰 바이어가 온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몽블랑이 한정판을 좀 크게 하면 1,500개? 1,000개, 1,500개 한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브랜드들은 해봐야 500개, 뭐 300개 이렇게 한다. 200개 뭐 그 정도. 근데 10,000개가 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공이 하나 더 붙다고 생각하는 네. 거지. 그것도 뭐 한국에서. 이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 거야. 아니 계속 의심하더라. 니네 뭐냐 이거지. 네. 뭐냐. 혹시 자기들이 사기당할까 봐. 그렇죠. 금촉 하나에 10만 원이 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이 미리 샀다가 큰일 나지. 사자였어 봐. 그 큰일 나잖아. 재고 남기면. 의심의 눈빛이 가득해. 어우, 게다가 아직 그때까지는 돈 안 줬거든. 돈 안 줬죠. 나도 그냥 돈 줄 수는 없잖아. 우리도 봐야 되잖아. 네. 그래서 야 우리도 보고 나서 결제를 해야지. 걔네들도 야 니네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생산을 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시간씩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한참 설명했어. 네, 한참 설명했어요. 니네 신기할 텐데 이런 회사인데 만년필을 만들게 됐어. 그래서 어쩌고 막 설명을 한참 설명을 했어. 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장님이 이 피드만 보고 이탈리아 거를 누가 알아요? 진정한 전문가라는 걸 알아본 거지. 내가 소장님 소개했거든. 한국에서 넘버원 전문가다. 만년필 세인트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풀기 시작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야 니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 처음에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줘요. 네. 금촉은 6개월이 걸린대요. 네.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주문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기구부터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네. 그 기구를 만드는데 2달이 걸린다는 거야. 우리 디자인이나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꼼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 디자인을 다 수용해서 만들면은 6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얘들아 안 된다. 막 설득하셨죠. 우리 스케줄이 있다. 우리는 11월에는 네. 스틸촉은 배송이 시작돼야 된다. 그렇죠. 네. 스틸촉을 11월 말부터 배송이 시작되게 니네가 해주고 그로부터 한 달에 5,000개씩 주라. 그렇죠. 네. 소야님이 한 달에 5,000개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틸촉을 5,000개 해서 15,000개 딱 하고 네. 그러면은 11월, 12월, 1월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2월 달부터 금촉이 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라 4개월 이내에 와야 된다, 그렇죠. 얘들아. 네. 처음엔 안 된다고 그러다가 말이 풀렸지. 소장님 이 피드를 알아보고 하는 거 보고 풀렸어. 얼굴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 슈미트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더라고. 권한이 없죠. 베를린 사장이. 베를린의 그 네. 엔지니어, 그 양반. 응? 그 양반. 그 양반 루페로 막 들여다보는 똑같아 소장님하고 하고 싶어졌나 봐. 되게 호의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말했어요. 네, 얘기가. 네. 그럼 우리가 딴 거 좀 미루고 뭐 하면은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았죠. 네. 그런 얘기 했어요. 어쩌면 2월 달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합의를 이뤘어요. 그러면 11월 말에 소장님이 첫 터치를 할 수 있도록 니네가 그린을 뭐 미루고 막 걔네 색깔로 얘기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라고. 못 알아들으라고. 회사 막 브랜드를 그린으로 말 안 하고 색깔로 막 얘기하면서 와. 자기들끼리 네. 그린은 미룹시다. 그럼 뭐 블루는 어떻게 하고 자기들끼리 옐로우는 어떻게 하고 막 알았다. 네. 11월 말까지 소장님 터치가 이룰 수 있게 공급을 하고 스틸은 그게 오면 소장님 터치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근데 한 달에 5,000개 이상 못 하잖아요. 5,000개 석 달은 가야 돼요. 석달 해야죠. 네. 그리고 금촉이 그때부터 이제 네. 오고 걔네들이 그래서 그 일정에 합의를 했어. 네.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해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넘어갔죠. 밥 먹으러 가자.
그리스 식당에 가가지고 아, 소장님이 그리스식 고기를 먹었는데 틀렸어요. 아, 나 진짜 완전 우리나라 돼지갈비 생각나고요. 소장님이 와, 계속 한국 돼지갈비. 음식 원래 나는 외국 가면은 한국 음식 안 먹고 한 1년 버틸 줄 알았거든요. 소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취소. 독일에서 내리자마자 아유 나 여기서 1년 있어도 한국 음식 생각 안 나요? 네. 그 다음날 한국 음식 저 한국인이었어요. 지금 돌아와서 맨날 라면 먹고 있죠. 라면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먹고 있어요. 뭐 된장찌개 뭐. 거기서 우리가 약속하고 온 것은 앞으로는 촉 자체를 한글 특성에 맞게끔 6개월 전부터 6개월 아예 전. 같이 의논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촉을 아예 모양을 다르게 만들자. 네, 그렇게 진전이 있었죠.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왔어요. 네. 예. 아예 촉을 한국 사람 필기 맞춰? 특성에 맞는 좀 촉을 맞춰 새로 만들자. 보겠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해서 네.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자. 네. 거기까지 얘기가 됐어. 엄청나게 얘기가 풀렸죠. 자, 그래서 독일하고 결론을 내고 온 바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스틸 촉은 11월 말부터 소장님 첫 터치가 이루어져서 첫 번째 배송이 시작될 것 같고 네. 소장님 한 달에 5천 개씩 터치를 할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2월까지 끝날 것이고 스틸 촉이 먼저 가는 거죠. 먼저 가는 겁니다. 네, 네. 예. 왜냐면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네. 또 소장님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금촉은 2월부터 시작하면 4월에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 손이 무사하면. 네. 요즘 그래서 소장님 손을 안 쓰고 있어요. 손을 거의 안 씁니다. 손을 보호하고 네. 있고 만년필 필통 파우치. 파우치 디자인은 또 거의 끝나서 11월 말에 거의 같이 나올 것 같고 잉크도 그때쯤 같이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래서 11월 말쯤에 와다다닥 터지는구나. 하게 될 것 같다. 소장님하고 이제 만년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작해서 제대로 된 만년필 이 탄생하는 전 과정을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 아, 겁니다. 진짜 그 슈미트 공장도 감동적이었지만 그 베를린 공장 공정 과정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 견학했잖아요. 소장님이 가서 쫙 다 봤거든. 아, 진짜. 소장님 눈에 다 들어갔지. 저는 다 찍어놨죠. 제가 공장 카피될 수도 있어요. 공장 뭐, 그렇게 보안 철저히 해봐야 소용없어요. 저한테 걸리면 무슨 기계 쓰는 거까지 다 봤어. 여차하면 공장 만들 수 있어. 진짜 뭘 주려고 그래. 그거 와. 슈미트 회장도 처음 왔다고 하니까. 네, 진짜 뭘. 근데 우리가 몽블랑이 10배잖아. 그렇죠. 한 번에. 시내 관광까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엄청난 그 사람들은 우리를 VIP로 완전 생각해가지고. 바이어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공장장님이 우리 밥값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밥값 내가 내겠다고 그랬어. 밥값 내가 내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시내 관광은 필요 없다. 네, 시내 관광 필요 없다. 없고. 베를린 시내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어? 그래가지고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갔잖아요. 쌀국수. 제가 너무 늦게 해가지고 위를 달래야 된다. 그래서 불과 이틀 전에 또 독일 음식 평생 먹을 수 있다. 못 먹어요. 베트남 쌀국수, 뭐 중국 음식, 일식 그런 건 다 한식이야. 자, 아, 촉공장의 내부를 우리가 사상 최초로 봤습니다. 최초로 봤죠. 근데 그 그거- 사람이 나중에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지 막 옛날 그 액자 같은 거 갖고 와갖고 그치, 자랑 막 하더라고. 1897년 공장의 뭐 풍경 이런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몽블랑도 1000개인데 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만년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애들이 1000개를 정말로 진짜 이렇게 하는- 생각하다가 그런 것 같아. 진짜라는 걸 알았어. 그러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네. 그 10,000개 때문에 사실 공장 문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열쇠를 이만큼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따로 만든 열쇠로 다 열더라고. 문마다 다 들어봤는데 재밌어.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소장님이 다 봤지. 다 보고 이 기계 헬 뭐라고? 헬하우스 펜 끝에 붙이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이리든 네. 포인트. 그거 헬하우스 거 쓰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그 그렇지. 사람들이. 맞아.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이거 헬하우스 기계 쓴다는 거 얘기해줬어? 막 자기네들 막 저희들끼리. 회의 열려. 근데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독일어를 할 줄 알았거든. 맞아. 걔네들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우리가 자기들끼리 막 얘기한 거를 다 듣고 나중에 있었지. 자기들끼리 야 쟤네들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소장님이 알고 있다고 소장님이 보면 안다고. 그래서 그거 쫙 다 봤고 다음 버전 만년필도 걔네하고 이제 직접 의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됐죠. 예. 독일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하고 그 사장하고 의형제를 맺었기 때문에 거의 눈빛이 막 우리한테 막 더 잘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났어 그 사람. 신났지. 신났지. 몽블랑 10개짜리 한 번에 잡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만년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독일 파 끝났잖아요. 독일은 사회가 완성이 돼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걔네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지. 너무 신기해. 예, 신기한 일이지. 슈미트도 처음에 믿지 않았거든. 안 믿어. 초켓사 사실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지. 금기어야. 그러니까 보니까 서로 그런 거 말 안 하더라고. 서로 안 해. 이게 되게 특이하대. 특이해. 슈미트가 어디 들어가는 것도 슈미트가 말 안 하고 말 안 해. 어디가 들어오는 것도 말 안 해. 제가 만년필 연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번에 또 한 가지의 어떤 짐을 내려놨어요. 짐을 내려놨어. 예. 아, 내가 이제 만년필 연구하고 쓰면서 아, 내가 진짜 서구에서 태어났으면 성공했을 수 있겠다. 근데 이번에 독일에 가보니까 나는 한국에 태어나길 잘했다. 거기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사회가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소장님, 규칙에 꽉 들어있어요. 소장님은 한국에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한국에서도 십몇 년 동안 무료로 수리했잖아. 한국에서도 힘들어요. 어찌됐든 소장님을 위한 공간 같은 게 지구에 잘 없어요. 잘 없죠. 제가 보는 게 좀 달라가지고. 그리고 독일은 가장 좋았던 거. 독일에서. 파이 끝났어요. 파이 끝났어. 독일은 강가가 시원하더라고요. 강가가 시원해.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독일 전기는 충전이 빨라 이런 거. 충전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케이블. 하여간 선생님 멘트는 다 한 줄이기 때문에 독일 소는 작아. 독일 수박은 빨리 먹어야 돼 이런 거. 아, 독일 수박은 빨리 먹어야 돼요. 나 이거 설명하기 귀찮아서 더 이상 안 할게. 아, 근데 다 동의했잖아요. 내 말이 다 맞아. 이런 멘트들이에요, 전부 다. 그냥은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뜻이 다 있어요. 맞아. 다 뜻이 있어. 있는데 그렇게 단문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 베를린은 프로잖아요. 베를린은 프로더라고. 제가 새벽에 저기 8시간 기차를 타고 베를린 여기 딱 내렸는데 베를린은 파랗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베를린 블루라는 색이 있어. 1704년에 프러시안 블루라는 블루가 만들어졌어. 하여튼 수장님 우리한테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보이는 건 잘 안 보이고 우리한테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이 도시에 푸른빛이 있는데 베를린은 푸른색이야. 베를린은 푸른색이야. 새벽 1시에 왔는데 여기 푸른빛이 있다. 아, 베를린은 푸른색이야.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그 수첩에 한 줄을 써 있어요. 베리어트는 틀렸어. 독일 소가 작아. 이렇게. 오늘 가시기 전에 적어도 독일 소가 작다. 그 페이지 정도는 공개하고 갈게요. 찍어서 공개하고 가자고요. 뻥이 아니에요. 저 수첩이 보물이에요. 너무 웃겨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저 수첩 뺏어가지고 기차 안에서 소장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거 듣다가 전부 다 기절했잖아.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또 목베개도 샀잖아요. 아니 목베개를 다 가져오셨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나는 소장님 목베개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나 목베개 정말 돌아오는 공항에서 샀어요. 목베개를 샀어. 목베개 샀어요. 그래서 그 목베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베개 진짜. 목에 끼고 끼고 다녔어요. 계속 끼고 한국에서도 끼고 한국 지하철에서 끼고. 좋잖아요. 따뜻하고. 내가 이거 반드시 유행시킬 거예요. 올겨울에 목베개. 얼마나 좋아. 지하철에서 바로 잘 수 있잖아요. 목베개가 좋아. 너무 웃겨가지고 나 진짜. 만년필 독일 간 거 잘 됐어요. 얘기 다 잘 됐고 계약하고 사인 바꿔 오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인도 하고 사인도 찍고 다 했어. 다 했는데 그 중간에 소장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나 지금. 공장장님은 파카 75 가져가셨어요. 저는 파카 51. 사인은 소장님 거 51로 했어. 51로. 이거 더 잘 나와가지고 사인 쫙쫙 하고 서로 딱 교환하고 빵빵 하고 멋있었어요. 주미 대장도 만족했고. 다 잘 됐죠. 다 잘 됐어요. 다 기쁘게 해피하게 우리가 원하는 일정 됐고 남은 거는 이제 소장님 터치가 들어가야 하니까 소장님 손가락을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전 또 만년필 바로 계획 들어가는데 한글에 최적화된 그렇죠. 독일에서 딱 2개밖에 없는 공장. 그렇죠. 그 엔지니어 사장하고 약속한 바가 있단 말이야.
한글에 최적화된 만년필 금형부터 다시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최고의 만년필이 또 앞으로 나온다. 앞으로 진짜 또 두근두근하고. 근데 독일은 안 갈 겁니다, 저는. 끝났어요, 독일은. 독일은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뭐 공항하고 역하고 뭐 호텔밖에 없었지만은 볼 거 다 봤어요, 제가. 부득이하게 그들이 꼭 초청하면은 제가 가는데 독일은 끝났어요, 독일은. 독일은 끝났어. 독일은 뭐. 우리가 만약에 이탈리아하고 콜라보하면 이태리는 또 솔깃한데요? 이태리 하고 내 이번에 목베개를 가져가야죠. 왜냐면 이태리 콜라보 얘기도 한번 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태리는 또 독일하고 완전 다른 감수성이니까. 또 파악해야겠네. 이태리소가 궁금하다. 이거 독일하고 이 작업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 업계 소문이 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미 났을걸요? 이미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거예요. 예. 슈미테 회장이 보니까 독일 웬만한 브랜드 회사 사장도 다 알더만. 그래서 이미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아, 이태리소도 궁금하다. 슈미트 소장한테 내가 니네 고기보다 한국 밥이 훨씬 맛있다고. 훨씬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너 한국에 와라. 훨씬 맛있다. 조박집 데려가 줄 테니까. 네, 진짜. 조박집.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내리자마자. 한국 내리자마자. 마포. 돼지갈비집. 조박집으로. 진짜. 그렇게 한국 해서 음식이 일정을- 제일 맛있어요. 그건 맞아요. 같은 고기로 왜 이렇게 맛없게 하지? 그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의- 꿀은 독일 꿀이 좋더라고요. 꿀은. 꿀은 독일 꿀. 자, 이렇게 저희가 독일 출장 리포트를 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만년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은 뭘 하고 계시냐면은 이 터치를 위해 가지고 연구소를 갈아엎었어요. 갈아엎었죠. 근처 조그만 방으로 옮겨가지고 네. 예, 완전히 갈아엎고 있습니다. 네. 연구소를. 터치를 위해서 다 지금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바이 소장님 중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안 움직이고 계십니다. 좋다는 크림은 다 바르고 있어요. 소장님 손가락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감수해봤자 소장님 또 한번 봐야 되잖아. 네. 우리 필감에 맞게 한번 싹 네. 만져주셔야 되잖아. 터치. 거기는 뭐 터치 개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터치는 설명해줬거든. 소장님의 터치가 네. 있다. 네. 우리가 마지막 공정은 니네가 만든 게 끝이 아니고 네. 소장님이 이해를 못해. 이거를 한글에 맞게끔 네. 폴리시를 할 것이다.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거기 사회가 저희가 완성된 듯 보이나 재미는 없다. 그래서 소장님이 사실은 그 소장님 터치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쪽 사장한테 한번 욕을 했어. 야, 니네 그 베이비 바텀이라는 그렇죠. 파트가 있습니다. 한참 속에. 얘기했는데 그 베이비 바텀을 약간 깎아줘 이런 식으로. 네, 뭐 어떻게 좀 조정해달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원하는 만큼 네. 조정을 해달라고 네. 딱 했더니 걔네는 그게 뭐라고 이제- 받아들이냐면 우리 기준으로 불량품이라고. 그리고 스탠다드가 아니다. 불량품을 내보낼 수가 없다. 걔네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준으로 잉크가 나가는 게 그게 목표죠. 정상적인 네. 출하인데 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깎아서 주면은 자기들 기준에는 불량품을 내보내는 거라. 우리나라 글자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한번 작업해 보면 예. 그리고 또 점점 얘기하다 보면 알겠죠.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소장님이 터치를 해서 나중에 들고 갈 거 아니야. 보내줘야지. 야,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보니까 보여주기 전에는 네. 왜 그렇게 요구했는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진지하긴 하는데 조금만 이상하면 회의하더라고. 자세는 돼 있더라고요. 자세는 돼 있어. 그래서 소장님 몇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했는데 네. 소장님 일 양을 줄이려고 네. 그쪽에서는 그것은 우리 기준으로는 불량품이다. 불량품이다. 우리가 출하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또 그들 기준에서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죠. 알았어, 그럼 내가 깎을게.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소장님이 일감을 좀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다. 네. 자, 그 사이에 이제 만년필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는 걸 처리하고 계셨잖아요. 네. 거의 다 처리됐습니까, 이제? 많이 남았죠. 왜냐면 네. 7월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여튼 11월까지는 다 처리하셔야죠. 다 처리해야죠. 11월부터 저희가 들어가고요. 들어가야 되니까. 배송이 돼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만년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혼을 불어넣고 있어요. 내년에는 또 그 다른 다른 버전이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또 그렇죠. 독일의 촉 공장 사장하고 이제 얘기가- 의논해가지고 우리만을 위한 촉을 따로 만들 거거든요. 그때. 또 기쁜 소식이 보통 스텐초가하고 금초가하고 그 이리든 포인트가 품질이 다른 걸 쓰는데 그 공장은 같은 걸 쓰더라고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것도 봤어요, 제가 눈으로. 네, 그 확인했죠. 확인했죠. 그 포인트 똑같은 거.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봤죠. 헤러스 거. 소장님 봤어. 네. 같은 거래. 100g짜리 묵직하더라고요. 그런 거 참 실물로 이렇게 만져봤다는 게 얼만큼 기분이 좋은지. 그 공장 안에 들어간 한국 사람은 소장님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슈미트 회장이 못 들어가 봤다고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전부 다 보여줬어요. 이 이야기를 밖에서 한참 한 2시간 하고 나서 보여줘도 되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보여줬어. 그렇게 됐죠. 나는 봐도 모르는데 소장님은 다 봤어. 다 재밌게 봤어. 봤어요, 정말. 조그만 옛날에 만년필 공부할 때 펜처 공정 사진 나온 거 이런 거 그거 보고서 막 생각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다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실물로 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 뭐 오일 냄새도 나고 멋지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네, 멋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자부심 가질만 하죠. 어떤 자부심 가질만 하지. 큰 브랜드들이 네.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거 절대 안 밀리잖아요. 회사는 슈미트보다 훨씬 작은데. 훨씬 작죠. 슈미트 회장도 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네. 공장도 크지 않아요. 네, 교실 뭐 대여섯 개? 그 정도? 공장이 규모는 크지 않아요, 절대. 네. 손님이 안 오는지 손님을 위한 공간이 단 하나도 없어 보니까. 손님 뭐 회의실 같은 데 갔는데 컵이 완전 때가 근데 거기다가 물 마셨잖아요, 우리. 손님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어. 컵이 뿌예. 뭐 좀 씻기라도 해서 안 주지. 씻어, 안 씻어. 거기다 물 따라주더라. 그냥 먹어. 아마 네. 쉬는 시간에 먹는 그런 공간인가 봐. 아, 거기에 의자도 부족해가지고. 네, 의자 가져오고 막 그랬죠. 아예 그냥 접대 문화가 없어. 그 개념이 없어. 그 그 공장에서는 네, 전혀 없어. 거기 들어가니까 그 엔지니어들도 계속 쳐다보더라고. 네, 저 새끼들은 뭐지? 뭐야 이거 막 이러. 자, 소장님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진짜 예, 제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년필 공정을 직접 가서 보고 왔고요. 그리고 베개 관련 일정도 다 확정했고요. 걔네하고 차기 프로젝트도 또 얘기했고 합의를 했고요. 소장님도 11월부터 이제 터치에 들어갈 터치에 것이고요. 들어가야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장님 손가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소장님 손가락을 거쳐야 마무리가 됩니다. 요즘 스텝이 제가 가방도 못 들게 해요. 소장님 손을 사용하지만 안 돼요. 아니, 만년필 연구소의 그 스텝은 복덩어리예요. 합의 잘 맞죠? 소장님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제가 아주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카드 잊어먹고, 뭐, 핸드폰 잊어먹고, 막,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맨날 전화해. 소장님 흘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소장님 어디 잃어버리시면 꼭 챙겨주세요. 우리도 돌아서면 소장님이 안 보이니까. 어딘가로 가가지고 필기구 보고 있으니까. 이 소장님이 얼마나 유니크한 분인지는 또 다음 기회에 오늘 맛배기 한 것이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소장님과 함께 세계에 없는 만년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버전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버전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5년쯤 지나면 5년 계획이 그거예요. 전 세계 만년필 회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콜렉터 아이템이 될 거예요. 베개 안 산 사람들은 구할 수가 없거든. 엄청 배가 아플 거예요. 구할 수가 없거든. 네, 진짜 오늘 불어넣어서 터치를 할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또 만나기로 하죠. 네. 자, 소장님의 독일 소가 작다는 사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